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내놓은 판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논란과 나라 밖 소식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른 방송에서 스쳐만 지나가다가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난리다. 뭐 이런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 대선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금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떻게 나온 건가요? 자,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콜로라도 대법원이 19일 날 우리 주에서는 투표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인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예. 수정헌법 14조 3항이 이제 근거로 든 건데, 예. 헌법소 맹세를 한 인물이 반란에 참여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요게 이제 1868년에 비준이 된 그 조항인데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반란이라는 표현 늘 참 썼죠. 제가 예. 서울에 보면서 반란 군는 얘기 듣고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가능한가요? 반란이라는 게? 2021년 1월 6일 날 아마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의사당 난입 사건.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들을 뒤에서 부추겼다. 이제 배후 세력으로 지목이 된 거죠. 결국은 반란 수괴죄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의 전두환급이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금지가 됐는데 문제는 콜로라도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결국은 결정권은 연방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1월 4일까지는 일단은 이게 유보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계속해서 트럼프와 연결되면 늘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도 맞아요. 이런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했던 그 정책들도 굉장히 뭐 사상 초유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아무튼 새로운 역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된 대통령도 처음이고요. 91개 혐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개 혐의에 대한 뭐 처벌을 다 합치면 뭐 100년이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사상 초유 뭐 이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데, 사상 초유가 그런 쪽으로 쓰일 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문제는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 일정이 내년 11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이제 각 지역별로 지금 경선이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연방 대법원에서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유보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설사 트럼프가 뭐 유죄 혐의로 감옥에 구속이 되더라도 들어가더라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옥중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특별히 트럼프에게 족쇄가 되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오히려 이걸 훈장처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본인을 정치적 마녀 사냥의 희생자로 자리매김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식으로 계속 우리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붙여요. 트럼프 사법 리스크라고. 예. 그거는 철저한 대한민국의 시각이지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가지냐면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사법 권력이 왜 우리의 권한을 침범하려고 하지? 대통령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야. 이건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걸 법원이 침범하려고 지금 이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를 또 하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났던 점이 뭐냐면 우리는 마스크 쓰라고 하면 다 쓰고 그다음에 처음에 초창기에 감염자의 동선 확인 다 됐잖아요. 자,
그 당시 서방 국가에서는 개인 정보, 개인의 자유, 이게 왜 정부가 파악하지? 그러니까 입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좋아한다 이런 외신 기사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바로 선거 캠페인 그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네. 나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당신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단합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선거 자금 모으기에 들어갔죠. 그렇군요. 탄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활용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연방대법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이 어쨌든 이게 정권에 따라서 좀 연방대법관의 구성에 따라서 조금 많이 이게 판결이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자, 9명 중에서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인데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종신이에요. 예. 그래서 하필이면은 그 대통령이 임명할 때 그 어느 대통령이 어느 당이었냐가 너무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 때 무려 3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럼 진보 대법관이 그러면은 이렇게 사망하거나 퇴임하고 보수 대법관이 새로 많이 들어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4년 동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3명이면은 진짜 엄청나죠. 엄청난 행운인데 그거는. 게다가 그 후폭풍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게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대법원에서 계속 민주당에 반하는 판결 결과들을 내놨거든요. 네. 뭐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소수 인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낙태권과 관련해서도 다 기존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뒤집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려던 정책에 다 제동을 걸고 있는 게 대법원이란 말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4년 하고 물러나면서 굉장히 큰 정치적 유산을 어떤 의미에서는 대법원에 박아놓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보수 대법관이 꼭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인들의 특히 민주당의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조금 불편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우리 가톨릭 방송이니까 좀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그 의견이 다르겠지만은 이제 뭐 낙태권, 임신 중지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다 이제 허용이 됐는데 이거를 주별로 이제 판단하게 해가지고 이 내가 있는 주에서는 임신 중절이 안 되면 중지가 안 되면은 다른 주로 가가지고 뭐 그렇죠. 일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죠. 알겠습니다. 자, 2000년대 부시대 엘고어 사건 네. 이때도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굉장히 이제 그 개표 막 수개표하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더라. 예. 그때 왜 전체적으로는 53만 7천여 표를 엘고 후보가 더 얻었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리다주에서 단 537표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승자 독식이라고 해서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에서 내가 유권자의 표를 얼마나 얻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에서 내가 이겼느냐 이기지 않았느냐가 중요한데 예. 이때 그래서 다시 재검표를 하고 한 달간에 뭐 개표하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딱 그 법원이 이거 재검표 중지 해가지고 결국은 부시가 승리를 하게 됐죠. 그때 선거인단 딱 한 명 더 얻어가지고 이겼어요. 271명. 예. 그렇군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재검표를 중단하고 이런 게 이제 연방 대법원이 그렇죠.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맥락이란 거는 대법원이 미국의 대선을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아마 이제 살짝 힌트를 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연방 대법원의 입장은 뭘까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예, 생각에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의 영역에 사법권이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껄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방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은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거고요. 예. 이번에도 아마도 사실은 뭐 보수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올 거야라는 얘기도 있지만 연방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거 두고 연방대법원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은 백인의 저소득층의 저학력층이란 말이에요. 예. 이들은 사실 기득권층, 소위 좀 배워가지고 그동안 잘난 척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들이 연방대법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층,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최고봉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감히
우리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하면은 거의 폭동 수준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국회의사당 점거했듯이 그러면 대법원도 점령하거나 뭐 무장 봉기가 일어나거나 실제로 그래서 예. 대법관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아유, 나 신변에 이상 생기는 거. 미국은 총기가 허용이 된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할 정도로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거 굉장히 왜 우리한테 미뤘지라는 그런 반응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럼 좋아할 것 같잖아요. 예.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민주당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미국 주요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도 아니 이거 이렇게 몰고 가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해. 라는 식의 얘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법부가 우리의 권한을 빼앗아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이게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콜로라도 말고도 그럼 다른 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려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게 결정이 지든 지지 않든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이고 연방 대법원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지잖아요. 서로가 별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 콜로라도 대법원이 이 결정을 내렸지만 그래서 다른 주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커라는 건 단정할 수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이 워낙 너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제 정치의 정세에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한국하고 안보를 누가 어떤 식으로 맞출 것이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조금 더 파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가요? 지금 판세가 어때요? 지금 당내 경선 판세가? 자, 일단 공화당이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로 트럼프 당이 돼버렸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공화당을 이제 주름 잡고 있던 주류 정치인들 있죠.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 은퇴한 사람들도 많고 사실은 비주류로 밀려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지금은 당 내에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해야지만 표를 해야지만 사실 공화당 내에서 주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주류로 들어가고 상원 의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당선이 가능한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 분위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공화당의 기존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제 하도 흑인의 목숨이 소중하다. 그리고 인종차별하면 항상 흑인이 대두되니까 미국의 인종 비율에 대해서 흑인의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백인이 60%가 넘고 흑인은 12% 정도밖에 1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라틴계가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5% 정도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백인들 중에서 상류층에 있는 백인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백인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소외된 그리고 다른 인종들에 의해서 내가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백인 대통령들이 늘 백인들이 마치 상류층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 짓고 거기서 모든 정책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거기서 소외된 수많은 백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나온 사람이 트럼프였다는 거고 생각보다 이 트럼프의 캠페인이 사람들을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바닥에 그런 기성 정치인, 백인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를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거의 한 500개 여론조사를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거기서 거의 바이든과 비교해봐서 다 앞서고 있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2, 3위 후보들하고는 뭐 15%에서 20, 30%까지 벌어지면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누구나 이제 호불호가 있고 그런데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장점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이 음모론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라는 주장을 우리 한국에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 정치권에 계시는데 게다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거. 인종차별 발언을 너무 서슴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거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주류 사회에서 있죠. 사실은 그게 저는 트럼프의 가장 큰 잘못이
차별과 혐오를 공식화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세계 제1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대놓고 차별을 하고 대놓고 혐오하는 발언들을 했잖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전 세계적으로 저런 사람도 저렇게 대놓고 혐오하고 차별하는데 우리도 해도 되는구나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퍼졌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 당연히 있겠죠. 예. 그 세력들이 새로운 후보를 너무나 세우고 싶어요. 예. 트럼프의 반대 급부적으로 기존의 공화당 좀 품이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공화당스러운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라고. 니키 헤일리. 네, 예. 이 사람이 트럼프 시절에 주 유엔 미국 대사였습니다. 인도계 미국인 여성이고요. 예. 굉장히 젊습니다. 50대 초반인데 어느 순간부터 한 달 전부터요. 미국 주류 언론에서 니키 헤일리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이전에는 플로리다주 주지사인 디센티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맞아요. 예. 디센티스를 아무리 언론에서 띄워도 이 사람 인기가 없어져요. 매력이 없구나. 네. 예.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이고 특별히 트럼프와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니키 헤일리를 갑자기 띄우기 시작합니다. 주류 언론이라든지 월가라든지 공화당에서 왜 기부를 많이 하던 전통적인 지지자들 있죠. 예.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니키 헤일리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띄우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금 많이 따라잡았다. 뭐 트럼프와 15% 정도 차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공화당의 주 지지층은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맹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꽤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에 우리가 보던 그 공화당 정치인 있죠.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아니 우리가 바이든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 없다면 네. 이왕이면 트럼프가 다시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화가 되는 니키 헤일리가 되는 게 나아라는 쪽으로 굳어져서 계속 그쪽을 의도적으로 띄운다는 거죠. 역선택이 가능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공화당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여성 후보에다가 게다가 유색인종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후보가 된 적이 없죠.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일단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될 리도 없죠. 오죽 급하면은 이 사람을 띄울까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 그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막 맹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게 미국 전체의 어떤 분화상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이제 승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뉴햄프셔나 아이오와 뭐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자, 아이오와가 1월 15일이에요. 요때는 그 당원들만 참여하는 코커스 당원 대회를 통해 가지고 첫 대선 후보 경선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1월 23일 날 일반 유권자도 참여하는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예비 선거가 또 실시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여기서 일단 승기를 잡으면 상승세를 일단 타기 시작하면은 그냥 대선 후보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무려 지금 5번이나 아이오와를 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8개 행사에서 16,000명을 동원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여기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대대적인 선거 광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냥 트럼프가 또 되겠구나라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이제 지역별로 순회 당내 경선을 하는데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또 이게 제도가 복잡하긴 한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맞아요. 재밌어서 미국 선거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얘기 짧게 해볼게요. 네.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게 극우라고 하기도 그렇고 약간 괴짜. 일단은 통화를 달러화로 하겠다. 기축통화 자기네 본국의 통화를 달러화로 하겠다. 뭐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걸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워낙 살인적인 매년 20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괴짜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취임 10일 만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고요. 뭐 예견된 상황이었죠. 사실은 이 하베르 밀레이라는 이 사람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하고 되게 비슷하게 유명세를 탄 사람이에요. 예. 트럼프도 사실 TV의 리얼리티 쇼 진행자로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알려졌잖아요. 예. 이 사람 역시도 한 20년간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이렇게 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게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본인이 진행도 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라디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 네, 근데 예.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진짜 저 사람 어디 저런 사람이 있지 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싶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했던 그 공약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이지만 기성 정치계가 전혀 풀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저 사람처럼 약간 미친 사람이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진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바로 그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엎치락 뒤치락 할 거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10% 이상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55대 45 정도로 네. 이겼죠. 예. 그러니까 진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 어차피 이놈이 잡아도 안 되고 저놈이 잡아도 안 되면 그냥 미친놈 한번 잡게 해주자. 정말 이 마음으로 선택을 했다고 외신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야 정부부터 일도 안 하는데 너무 많아 이거 줄여버려. 뭐 여성가족부 이런 거 더 필요 없잖아. 환경부 왜 필요해.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취임 첫날 자기 여동생을 비서실장에 앉혀요. 여동생을? 예, 여동생을. 예, 이 사람은 아직 미혼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공공지출 다 삭감해버릴 거야. 니들 복지 받고 있던 거 혜택 다 없앨 거야.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나라 돈은 쓰레기야. 그러니까 그냥 달러로 하고 야 계약할 때 암호화폐 사용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긴급 법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금 하고 그렇죠. 싶은 대로 그냥 긴급 법령에 서명을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과연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어요. 예. 지금 아르헨티나를 놓고 주변부터 시작해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도 일단 다 스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과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사이에 물가가 100% 올랐다고 그래요. 오마이갓이네요. 예, 진짜. 내년부터는 교통비가 10배 이상 오르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그걸 잡으라고 지금 밀레이 대통령을 뽑은 건데 네. 지금 더 심해진 거예요? 심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정부가 너무 나한테 최악의 상황을 물려줬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정정부 탓입니다. 무능한 정부들의 공통 핑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공통이네요. 전 정부 탓하는 거. 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죠. 이거 다 전 정부 탓입니다. 예.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전 정부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폐지한 게 출산휴가 폐지, 임대료 상한 폐지, 공기업 민영화, 언론사 민영화, 그리고 퇴직금 삭감, 신입사원 수습기간 연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함할 만한 얘기들을 실제로 다 긴급법령으로 통과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뽑았으니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네. 다른 거보다도 이 밀레이 대통령 그때 공약을 보면서 이분이 가죽 옷에 전기톱 들고 다니면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약간 퍼포먼스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거보다도 저는 두 가지가 전 약간 이상하다고 많이 이상하다. 좀 약간 속되게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화폐를 달러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한국에 대비를 해보면 우리 세종대왕이 있고 신사임당 있고 이거 화폐를 다 없애버리고 미국 달러화를 지금 유통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되려면은 충분하게 달러화가 있어야 돼. 외환보유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그 외환위기 올 정도로 지금 달러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게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기자가. 아니 그 달러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게요. 공공기관에 자산들 다 매각해서 그거 달러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매각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택도 없을 텐데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예. 상식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설마 거구나. 위안으로 삼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약간의 위안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정신줄잡
잡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즐겁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